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12번째 강의입니다. 물질의 궁극적 실체는 이란 주제로 지난 시간엔 핵물리학을 다루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소립자 물리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원자의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 입자는 아니고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쿼크라는 더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입자들은 무엇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알아냈고 그것을 이해하는 이 이론들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탐구하는 물리학의 분야를 소립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소립자 물리학의 시작은 톰슨이 원자에서 전자를 발견한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립자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똑같지만 질량만 더 큰 뮤온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간자인 파이온 등이 발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소립자 물리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은 물질에서 먼저 발견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날아오는 입자인 우주선에서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 물리학의 얘기의 시작을 이 우주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보면 그 우주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선 또는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타는 비행선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 쉽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코스믹 레이를 뜻합니다. 이 레이라는 말로부터 이제 입자의 흐름이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죠. 우리 지구에는 우주 공간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날아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양성자이지만 이 태양 이외에도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든지 또 그 은하 보다 더 밖에서도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로 꾸준히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아온 대부분의 이 입자들은 주로 이제 양성자나 전자가 많으니까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기에 있는 이 산소나 질소, 이 원자, 그다음에 특히 그 핵들과 반응을 해서 이 새로운 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하나 들어오면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렇게 이 공기 분자의 핵과 충돌해서 이렇게 다양한 입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 살아남는 것은 지면까지 오고 대부분은 중간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주선은 그 우리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예를 들어서 탄소 14 같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생산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이 생명체들의 이제 유전자 같은 걸 건드려서 이 돌연변이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전자장치 같은 데 떨어져서 미세한 오적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우주선은 이제 지구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기가 상당히 막아주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자체로 자석이어서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많은 이런 우주선 입자를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그보다 또 바깥에 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든지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우주선이라고 부르지만 뭐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방사선과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 이 초기에 이렇게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이제 방사능의 발견과 함께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X선을 검출하거나 아니면 베타선, 알파선 이런 걸 다 검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이거 카운터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보면 이 꾸준히 이 검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마 땅 속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에서부터 나오는 이 방사선이 검출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 그럼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검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줄어들면 그럴 거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빅터 헤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를 타고 이렇게 이제 대기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 방사능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조금 올라갔을 때는 예상대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올라갔더니 그때부터는 거꾸로 예상과는 달리 방사능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게 이 지구 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의 바깥, 우리 우주로부터 이제 날라오는 입자들이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이라는 게 지구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자를 연구하려면 먼저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것을 입자 검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쓰였던 입자 검출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이거 카운터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그러니까 방사선, 뭐 이렇게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였죠. 뭐 알파 입자일 수도 있고 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마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입자가 이런 이 카운터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 이제 그 기체가 들어 있어서 그 기체를 이온화 시킵니다. 그 이온화하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있어서 그 전자가 지금 여기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 가면서 가속되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원자들을 이온화시키고 이러면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가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이 방사선을 이제 확인하는 데 많이 쓰였고, 지금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장치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간편한 면이 있죠. 대신에 이제 단점은 그 입자가 들어왔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입자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확인하기는 어렵고, 몇 개 들어왔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입자의 성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립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건 그 입자의 질량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입자가 전하를 이제 어느 정도의 전하를 띠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내는 건데, 그래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클라우드 체인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그 과포화 상태의 알코올 기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액화되기 직전까지 유지하는 거죠.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하를 띤 입자, 중성인 입자는 검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지나가면 이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해서 이 주변의 분자들이 이제 응결이 되죠. 그래서 알코올이 그 지나간 궤적 따라서 액체 알코올이 생겨서 그 기체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액체일 때는 이렇게 방울들이 되니까 이 궤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입자가 지나간 흔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흔적에 그 지나가는 길에 내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전하를 띤 입자니까 휘어집니다. 그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 그 입자의 이 전하 질량 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초기에 이제 입자의 그를 검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윌슨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장치를 만들었다는 공로로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린 이 클라우드 체인버를 가지고 이 우주선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1930년대에 그 우주선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성자나 전자 같은 입자 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입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발견은 1932년에 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 양전자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양전자라는 것은 그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고 나머지 성질 다 똑같은데 전하만 이 전자가 마이너스 2라면 이 양전자는 플러스 2인 반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였습니다.
근데 이 발견이 놀라웠던 거는 그 조금 전에 이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 전자에 그런 반입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뉴스가 됐죠. 이 그림의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 클라우드 체인버 사진인데, 이 보면 이 만약에 전자였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궤적이 있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조금 휘는 데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진행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가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잃기 때문에 에너지가 클 때는 조금이다가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제 많이 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하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 걸어놓은 자기장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만약에 전자였다면 이 휘는 방향이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지 않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방향으로 휘었다라는 게 이제 전자하고는 전하가 반대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반물질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양전자의 발견 이후에 1936년에는 이 뮤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뮤온은 다른 성질은 역시 전자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질량만 전자의 이제 한 200배 정도 되는 무거운 입자였던 거죠. 그래서 뭐 전자의 형님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존재하지 하고 이렇게 발견은 됐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의 농담조로 이제 왜 이 전자하고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만 다른 이런 게 존재하지 하고 이렇게 who ordered it 이런 이제 조크 같은 것도 하고 했었죠. 물론 이제 그 한참 후에 이, 이 전자의 형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무거운 큰 형님 타우 입자도 이제 있다라는 것이 1970년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947년에는 이 파이 중간자라는 것이 이때는 이제 사용한 이 검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게 뭐 이멀전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파이 중간자는 이 뮤온이나 이런 것보다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붕괴를 빨리 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데 그거를 궤적을 찾으려면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 파이 중간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 그 외에 뭐 파이 중간자 외에도 K 중간자 그다음에 람다 바리온 나중에 보면 이런 걸 이제 다 이상한 이제 입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상한은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걸 이상한 입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인지라고 붙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 입자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입자들이 이제 우주선에서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만 세상의 물질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말고도 다른 기본 입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소립자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0년대에는 이미 양자역학이 이제 확립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면 그 원자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시 세계를 이해하는 거와는 다른 이 물리 법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핵을 이루는가를 보니까 그러려면은 이 전자기력보다 더 강력한 핵력이 작용을 해야만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핵들이 또 때로는 이 아주 약한 붕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베타선이 나오는 이 베타 붕괴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설명하려면 아주 약한 힘인 양력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계에는 우리가 큰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도 작용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결국 그 양자역학의 원리가 항상 적용된다라는 거였는데 그 양자역학의 원리 중에서도 이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확정성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불확정성 관계가 얘기해 주는 게 이 식에 이제 요약돼 있죠. 그래서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한 것이 이 플랑크 상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더 작은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델타 X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델타 X가 줄어들면 그 반대로 델타 P는 커져야 되고, 델타 P가 커진다,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건 곧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크기가 줄어들면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원자를 연구할 때는 원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 원자의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자들 사이의 결합 에너지, 이게 대충 이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내가 핵으로 들어오면, 핵은 원자보다 크기가 10,000분의 1 이상 작죠. 그러면 이 불확정성 관계에 따르면 그 핵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들 사이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원자에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들의 에너지보다 10,000배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사이에 무슨 전이가 일어나거나 할 때 관계되는 에너지는 이 일렉트론 볼트보다가 아니라 그만큼 더 커져서 이게 이제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 내지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데 100만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작은 세계를 들어가려면 더 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의 원리 때문에 내가 작은 세계를 탐구하려면 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상태들이 더 이 높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태들의 반응을 보려면 결국 내가 더 큰 에너지로 충격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특수상대성에 의하면 에너지하고 물질, 그러니까 질량하고 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는 mc제곱, 이거에 따라서 물질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면 그 에너지가 진짜로 물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로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를 탐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들이 사는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러더퍼드를 비롯한 많은 핵물리학자들이 핵을 연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 핵을 무엇으로 연구했냐면 알파 입자나 또는 이 중성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알파 입자나 중성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게 붕괴로부터 나오니까 딱 정해진 에너지가 있고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려면 결국 이 입자들의 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입자들의 에너지를 키우는 장치가 바로 이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속기는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하를 띤 입자를 높은 에너지를 가지도록 가속을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로렌스라는 분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자기장과 전기장을 걸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전기장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가속이 돼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더 높은 에너지로 가려면 이게 점점 장치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에너지로 오니까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이분이 이제 로렌스신데, 처음에 만든 요 손바닥보다 더 큰 요 가속기에서 그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그러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럼 그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좀 더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입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양성자나 중성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질량이 더 크거나 뭐 이런 이 입자들이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탐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가속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오면 벌써 이런 이 커다란 가속기 같은 이제 이 사이클로트론의 큰 번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연구 자체도 진짜로 이제 특수상대성을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 이게 사실 이미 그 에너지하고 이 물질이 전환된다라는 사실이 특수상대성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자들이 정말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한 이제 입자 가속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 가속기들의 이 크기가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 거대한 실험실 규모였던 것이 이제는 아예 그 뭐 거의 운동장 하나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속하는 방식도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이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불렀던 거에서 이 싱크로트론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거대해지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예 들판에 커다란 이제 링, 그 보통 수백 미터였다가 이게 점점 수 킬로미터가 됐다가 현재는 가장 큰 것이 이 그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제 제네바하고 그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그이 세른이라는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이제 LHC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 사진에 있는 건 그 LHC의 이 전 단계에 사용했던 가속기인데 이제 랩이라는 장치인데 이 규모가 이 길이는 이제 똑같습니다. 둘레가 이 27km인 이런 그 거대한 규모의 가속기를 이용해서 입자를 가속해서 높은 에너지로 만들고 그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작은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속기를 써서 하는 실험의 대부분은 충돌 실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체의 구조를 알고 싶으면 서로 충돌시켜서 부셔보는 거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 거의 이제 빛에 근접하는 그 속도를 가진 입자로 가속을 한 다음에 이걸로 내가 알고 싶은 입자에 충돌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가, 만들어져서 나오는가 이런 거를 보면 이 타겟이 된 입자의 이제 구조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라는 거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진에는 이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는 이 내가 이, 이 전자, 양전자 쌍생성이라는 게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 감마선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그 화살표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 감마선이 들어온 거죠. 근데 감마선은 전하를 안 띄고 있어서 이렇게 이 클라우드 체인버나 이런 데서 궤적을 남기지가 않죠. 이제 이건 아마 버블 체인버 같은 걸 텐데.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그 안에 있던 어떤 이 다른 전자나 이런 거에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요 전자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감마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그 남는 에너지로 전자와 양전자 쌍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튕겨져 나간 그 전자보다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뺑뺑 도는 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돌죠. 이게 서로 전하가 반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감마선, 우리가 순전히 에너지 또는 이 전자기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에너지가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전자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 서로 이렇게 물질 반물질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요 뒤에 있는 여기 보면 여기는 아예 이거는 감마선이 들어와서 전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순전히 다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이 전자 양전자를 만드는 데 쓰였다.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의 반물질이 양전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양전자는 처음에 우주선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속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 가속기에서 내가 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전자의 질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자만 이렇게 반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핵을 이루는 요소인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도 다 반입자들이 있다. 그래서 양성자의 반입자는 반양성자, 중성자의 반입자는
반중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가속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양성자라는 거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이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만나서 이렇게 쌍소멸을 하는 것도 이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이 와서 이 소멸하면 그 에너지로 이제 이 뭐 양성자, 양성자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 파이언 같은 이런 이제 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또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다 이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속기를 사용한 이 본격적인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가 시작된 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이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이제 발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입자가 하나씩 발견돼 있다. 뭐 약간은 농담이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다양한 입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 소립자 물리학에 나오는 그 기본 입자들의 발견된 연도를 보여줘. 물론 최초의 그 소립자라고 할 수 있는 전자는 톰슨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되기 직전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양성자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우주선으로부터 이 양전자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핵 속에 중성자가 있다는 게 이제 1932년에 같이 발견이 됐죠. 1936년쯤에 이 뮤온 입자, 그러니까 전자하고 똑같은데 질량만 더 나가는 형님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이 1940년대에 이제 파이 중간자, K 중간자, 그다음에 스트레인지 입자, 람다 하이퍼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입자들이 발견이 됐고, 왜 1950년대 이후에 가면 이제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 가속기 충돌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 엄청난 이제 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설명한 여기 보면 이 반양성자, 반중성자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다른 입자들이 쭉 발견이 되다가, 근데 이제 이 발견된 입자들은 그러니까 몇몇 입자, 그러니까 뭐 양성자, 반양성자, 중성자, 반중성자 또는 그 다음에 전자의 그 양전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과 원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 불안정한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질 못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곧 붕괴를 합니다. 물론 곧 붕괴를 해도 이게 이런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궤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제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어느 기간 동안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질수록 그 수명이 이제 에너지가 크니까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그 뒤에 나오는 강입자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이런 거는 궤적을 남기는 걸로는 발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이제 보통 그 존재한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방법들로,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1960년대 말까지 이제 발견의 시대가 가고, 그러다 이제 1970년대가 오면 이 이제 에너지는 점점 계속 가속기가 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그 새로운 이제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 70년대는 이제 어느 정도 쿼크 모형이라는 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 양성자나 중성자를 비롯한 많은 이런 그 기본 입자들이 쿼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쿼크들이 존재한다. 그 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쿼크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쿼크의 종류가 하나 둘씩 더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 1974년 이 입자를 통해서 이제 이 참컥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1975년에는 이 뮤온의 또 형님이 있다. 그래서 타우 렙톤이라는 타우 입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1977년에는 이제 참컥보다 더 무거운 바텀컥이라는 게 또 발견이 됐고, 그러다 한동안 이제 새로운 발견이 없다가 이 1995년에 이제 그 현재까지 발견된 쿼크 중에서는 제일 무거운 이 탑 쿼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70년대 이제 이런 수많은 입자들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이라는 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표준 모형에 따르면 그 힉스 보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계속 이게 이제 곧 발견할 것처럼 70년대 말부터 얘기가 되다가 발견이 안 되고 하다가 결국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힉스 보손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 소립자 물리학의 이제 표준 모형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입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론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라는 거를 이제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이제 완성됐던 193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에너지와 그다음에 물질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다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 이거는 이제 이 특수상대성을 이렇게 이 소립자의 세계에서 확인을 한 건데, 근데 이미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이런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려면 그 소립자가 가진 에너지들이 거의 질량 에너지하고 거의 맞먹거나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수 상대성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 이론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속력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역학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그림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대략 그 원자 크기가 될 거고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크기죠.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는 양자역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속도에서 보면 기준은 당연히 빛의 속력일 거고 빛의 속력에 근접한 경우와 그보다 훨씬 작을 때, 그러니까 훨씬 작을 때는 이제 뉴턴 역학으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충분히 크고 속력이 이 빛의 속력보다 느릴 때, 이게 이제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이제 영역이죠. 이걸 고전 역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충분히 큰데 빛의 속력에 근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상대론적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속도는 느리지만 빛의 속력보다 작지만 그 크기가 이제 원자 크기 정도 되면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전자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1000분의 1 이하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입자들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근접하면 이제는 이 입자들 자체가 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에서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도 보면 전자가 있다에서 시작해서 전자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거는 고려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가 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다루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양자장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다 고려한 역학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처음에 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원자 세계에 적용된 경우였고, 대표적으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원자를 이해한 거죠.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빛의 속력보다는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그 고전역학에 쓰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는데, 그럼 그거를 상대론에 맞게 그 특수 상대성에 맞게 고친 그 에너지 식을 써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슈레딩거가 자신의 그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을 시도하기 전에 이 상대론적인 방정식부터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비상대론적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상대론적인 고려를 해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방정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관계식 에너지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 슈레딩거 방정식 덧듯이 적으면 이렇게 이런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이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이 고유 상태, 고유 에너지 이런 거를 이제 다 구했더니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달리 확률 해석이 안 되더라. 그 이유는 확률이 보존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너지 고유값을 보니까 이 항상 양의 에너지 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음의 에너지 값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자유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대충 포기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이 디렉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렉도 그 양자역학하고 특수상대성 모두에 맞는 이런 방정식을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봤던 그 클라인 고든 방정식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문제점이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에너지 제곱이 나오는 관계식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제곱이 아니라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그 방정식이면서 또 그렇지만 상대론적인 관계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뭘까를 찾다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이 디렉 방정식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앞에 클라인 고든 방정식과는 뭐가 다르냐면 이 디렉 방정식은 그러니까 클라인 고든 방정식은 그냥 하나의 방정식이었는데 반해서 디렉 방정식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성분이 4개가 있는 그러니까 마치 벡터 같은 거가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이 방정식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미분의 형태가 이 행렬 형태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4 곱하기 4 행렬 방정식 형태로 하면은 그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정식을 이제 디렉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디렉 방정식을 이제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이 에너지 고유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고유 값들을 구해봤겠죠. 구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4개인데 그 저 4개의 성분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전자, 그 전에 전자가 스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스핀이 그게 왜 전자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 원자의 성질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디렉 방정식의 그 성분 4개인 거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 방정식이야말로 전자를 기술하는 올바른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핀을 가지는 이유가 이게 결국 특수상대성을 반영을 하면 어떤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어떤 특정한 스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실과 등등을 차례차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만 이게 그 앞에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확률 해석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유 입자면 다 양의 에너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음의 에너지가 생기느냐? 근데 디렉이 이제 이 음의 에너지 고유 상태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디렉 방정식이 전자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맞다면 전자는 페르미온이니까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이제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음의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음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보다 거기가 차 있는 게 그럼 음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거기를 다 채우는 게 가장 낮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그 디렉 방정식의 기본에는 바닥 상태가 음의 에너지는 전자가 다 차 있다라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뭐 그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차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건 무시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건 결국 다 그 상태들 간의 에너지 차이만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의 에너지 상태가 차 있는데 내가 그 감마선 같은 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 음의 에너지 상태에 있던 그
이 전자 하나를 감마선에 에너지를 주면 이게 튀어 올라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이미 차 있던 이 음의 에너지 상태는 빈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전체가 다 차 있는데 이렇게 빈 구멍이 하나 생기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양의 값이 되고 전하는 플러스 2,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였던 게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가 반대인 상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입자, 그러니까 반입자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서 진짜로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에는 반대인 양전자라는 입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확률 해석의 문제만 빼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 디렉 방정식이 보여준 거는 우리가 특수 상대성을 제대로 고려하면 이 전자가 가진 스핀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전자가 반입자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이론이 되었던 거죠. 그 디렉이 발견한 디렉 방정식이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만났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빛을 다루는 양자역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그 시작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띄엄띄엄한 에너지 덩어리들로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정작 그러면 그 빛을 다루는 양자 이론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빛의 속력으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특수상대성을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거는 내가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빛이라는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빛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쉽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졌다가 쉽게 일어나는데 기존의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전자가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 거죠. 전자가 있을 확률이 보존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걸 다룰 수 있는 뭔가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930년대 오면서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빛을 다루던 그 고전적인 이제 이론이 맥스웰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자기 현상들을 이제 다룹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를 다루던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달리 이렇게 하나의 입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장이라는 걸 다루는 거고,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공간에 모두 자유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위치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전기장의 색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 장이라는 개념 속에 자유도가 무한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이 필드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양자역학에 이제 맞게 하느냐 이런 거였고 그거는 여기서 약간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무한의 자유도가 있다 그랬는데 그 무한의 자유도를 표현할 때 내가 공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유 상태들의 합으로 우리가 파동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그 파동의 모든 상태는 고유 상태들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고유 상태들의 중첩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양자역학적으로 올바른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장론을 하면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론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항상 이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 상태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러니까 입자의 상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0개에서부터 무한대개까지 이런 모든 상태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있는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특수상대성이라는 것은 양자역학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양자장 이론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장을 양자화함으로써 쉽게 될 것 같았지만, 근데 여기에는 약간 또 다른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맥스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재미있는 이 성질 때문에 그런데, 그 성질이 뭐냐면, 그걸 이제 몇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였어요.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에 나오는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상대론적으로 물론 다루고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려면 우리가 그거를 전부 이 포텐셜이라는 걸로 바꿔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그 전기 포텐셜과 자기장과 관련된 포텐셜을 합쳐서 하나의 포텐셜이라는 이걸 이제 여기 지금 A뮤라고 적은 이제 이런 걸로 다루는데, 그럼 이제 이게 새로운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그 맥스웰 그 전기장 자기장에 해당하는 이제 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장이 그 실제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루는데 필요한 것보다 자유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는 자유도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여기 이제 옆에 조금 좀 어려운 설명이 나왔지만 수학적인 설명이라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A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도 이 전혀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 A뮤라는 이제 장을 도입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마치 내가 이 장들을 어떻게 이렇게 변환을 해도 똑같은 이론이 나온다. 이걸 보통 이제 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대칭성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대칭성이 있는 거를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자화하는데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다 극복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제대로 된 이제 양자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맥스웰 그 장들을 내가 양자화하면 결국 그 양들은 그 상태, 고유 상태들이 전부 그 광자들의, 그러니까 이 빛을 나타내는 입자들의 상태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게이지 대칭성은, 근데 사실 이런 이, 이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입자들이 결국 그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이런 그 장입자, 그러니까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게이지 대칭성이 있어야만 그 이론이 서로 상호 모순이 없이 잘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대칭성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대칭성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50년대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장해 보려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기장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게이지 대칭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한, 그걸 이제 이 확장된 게이지 장론 또는 이제 이 비가환 게이지 장론 또는 그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 양밀스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이런 약간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표준 모형이 만들어지고 그 표준 모형에서 이런 그 확장된 게이지 장론, 그러니까 양밀스 이론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이 표준 모형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장론이라는 이제 틀을 이용해서 이
전자와 빛의 전자기 상호작용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이 양자장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바로 양자전기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전기역학에는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앞에서 디렉이 발견했던 그 디렉 방정식을 만족하는 디렉장. 이제 여기서는 이걸 파동함수로 보지 않고 이 필드, 그러니까 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디렉 그 방정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기술하는 부분과 빛을 다루는 이거는 이제 맥스웰 이론, 그 전기장 자기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이제 적는데 이 상호작용을 적는 원칙이 이 앞에서 보여줬던 그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자 전기역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과 그 다음에 그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걸 이제 우리가 힘이라고 불렀는데 그 힘이라는 게 이런 전자기장, 여기서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는 게이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게이지장의 입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가에 게이지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이 이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기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 양자전기역학에서는 이렇게 전자와 예를 들어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 전자가 광자를 하나 내면 이 광자를 양전자가 받아들이고 또는 반대로 양전자가 광자를 내면 전자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광자라는 이 게이지 보손 입자를 교환함으로써 전자기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파인만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인만 도형은 단순히 이렇게 그림만을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하고 이 양전자가 이 광자를 교환한다, 이걸 이 사실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가지고 저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까지 이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런 계산을 통해서 이제 1930년대 말 40년대에 이 전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와 그 빛의 상호작용을 계산을 해보면 그걸 이제 정확하게 풀 수는 없고 저기 그 상호작용이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 섭동 이론이라 그래서 내가 이 광자 교환을 몇 개를 했느냐 이걸로 나눠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한 개 교환한 거, 두 개 교환한 거 이런 식으로 많이 교환할수록 이제 그 기여가 줄어드니까 차례차례 이제 계산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작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전개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이제 섭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처음 계산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파인만 도형이 그려지는데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자의 이제 스핀 상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해서 이제 흐뭇해했는데 자, 그 계산들이 다 잘 맞으니까 그럼 그 다음 이제 섭동한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섭동한 계산을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모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이 고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런 식의 고리가 존재하는데 저 고리는 이 앞에서 계산한 양자 장론의 계산룰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다 결과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계산이 잘 맞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두 번째 항을 계산을 했더니 이게 더 작은 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본 끝에 저 무한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자유도를 다루는 데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재규격화라고 부릅니다. 뭐 더 이상의 이제 자세한 설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저런 섭동을 계속했을 때 나오는 무한대를 내가 어떻게 잘 처리해서 유한한 값으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실험 결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한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게 진짜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테스트가 잘 된 게 이 전자의 자기 모멘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식의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실험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유효 숫자 13자리까지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로 이 전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이론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이 이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이론,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가장 성공한 이론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은 갖췄지만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1950년대에 그 60년대 그 발견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입자는 전자보다는 이제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쪽하고 더 이제 가까운 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입자들을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새로운 입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니까 다시 이 우리가 옛날에 그 원자를 이해하려고 그 원자도 뭐 100가지가 넘어가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 과정에서 주기율표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그 주기율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일단 그럼 그 입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소립자를 분류를 해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입자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강입자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경입자라는 건 가벼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경입자에 속했던 입자가 전자하고 뮤온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입자였어요. 그래서 이 경입자라고 붙였지만 이제 1970년대에 타우 이 세 번째로 발견된 타우 이 경입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냥 이런 입자들을 다 합쳐서 가벼운 입자라는 뜻에서 경입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렙톤, 렙톤이 가벼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렙톤의 그래서 렙톤을 특징 짓는 건 뭐냐면 이제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강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자는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라 뮤온, 그 다음에 그 타우까지 이런 입자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반면에 이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들을 전부 강입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강입자는 이 그 입자의 스핀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를 중입자, 그러니까 이건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스피니 이브레인 입자의 대표는 양성자와 중성자죠. 근데 이 양성자, 중성자 말고도 이 형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묶어보면 이 그림에 있는 이제 이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0년대 말까지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8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딱 묶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그 그림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가벼운 입자라는 뜻에서 중간에 놓였다는 뜻으로 중간자라는 이제 입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핀이 0인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언, K형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것도 나중에 더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팔각형 형태로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입자는 이제 그대로 두고 일단 그럼 이 강입자가 훨씬 숫자적으로 많은데 이 강입자를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모형이나 이론이 있느냐를 찾다가 이 쿼크 모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입자나 중간자 같은 거를 쿼크들의 조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중간자라고 불렀던 거는 쿼크와 반쿼크의 이 결합 상태 그 다음에 이 중입자라고 불렀던 거는 쿼크 3개가 모여있는 이런 이제 입자더라. 그러면 이제 이 중입자에는 그럼 반입자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이제 반쿼크 3개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게 반입자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70년대 될 때까지 이는 이제 3개의 다른 쿼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됐는데 그때까지 발견한 입자를 다 설명하는데
이제 1970년대 오면서 그러니까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이 메존과 바리온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쿼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 그 쿼크들이 차례로 이제 더 발견이 돼서 현재는 이 6개의 쿼크가 존재해서 그것들이 이런 이 강입자들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이름을 뭐 역사적으로 이것저것 붙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 낙착이 됐어요. 그래서 6개의 쿼크 이름이 업, 그러니까 다운, 스트레인지, 참, 탑, 바텀 이렇게 6개의 쿼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내가 렙톤이라는 종류의 입자와 그다음에 쿼크라는 종류의 입자들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다시 그런 쿼크나 렙톤들이 모여서 핵도 이루고 이제 원자도 이루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게 해주는 건 우리가 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양자 장론에서는 모두 이거를 이제 힘보다는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미 성공적인 이론이 하나 있었죠. 그게 양자전기역학이었고, 그 양자전기역학에 따르면 전자와 그 전자 또는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이 전하를 띤 입자가 광자라고 하는 게이지 보손, 그러니까 그 게이지 대칭성을 가진 그 보손 입자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자기 상호작용은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호작용이 전자기 상호작용 말고 그러니까 핵력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강한 핵력이 있었고 약한 핵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강상호작용, 약상호작용이라고 부르면 그런 상호작용들은 어떻게 이제 기술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약상호작용을 보면 이 약상호작용은 그 베타 붕괴를 이제 일으키는 이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1930년대에 이미 이제 페르미가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 만들 때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도입했는데, 그런 그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1950년대에 가속기 실험에서 존재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가속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자로 실험이었는데, 거기서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 후에 실험으로 이 중성미자도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쿼크와 렙톤의 조화가 딱 맞게 되죠. 그래서 렙톤도 이 전자, 뮤온, 타우 이거 세 개와 더불어 각각에 해당하는 중성미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6개가 있게 되고, 쿼크도 6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렙톤 6개, 쿼크 6개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은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전자기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그 1960년대에 이제 제대로 된 이론이 나와서 이 그 게이지 대칭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기 상호작용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이 상호작용이. 그 약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광자하고는 달리 이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이 입자는 이제 그 위크 보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약자로는 W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력을 이제 매개하는데, 이 위크 보손은 질량이 커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범위도 그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그 힘의 크기도 얘가 질량이 크니까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약한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은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핵물리학 설명할 때 이 유가와 이론하고 양자 색소역학 얘기를 이미 한번 했었죠. 예, 근데 1960년대 말에 이제 쿼크 모형이 나오면서 결국 이 강한 상호작용은 근원적으로 볼 때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이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면서 그 강한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그러니까 그 성질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쿼크 가둠 같은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쿼크를 관측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쿼크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항상
이런 강입자나 또는 중간자의 그 안에 갇혀서만 산다. 라 그래서 이걸 쿼크 가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나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쿼크와 쿼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이 그 앞에 전작이나 약상호작용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데 비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거꾸로 얘네들은 더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떼어내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어느 이상 떼어내면 이제는 그동안 들어간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멀리 떼느라고 들어간 에너지가 그 입자를 쿼크를 새로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더 커져서 아예 쿼크하고 반쿼크 쌍을 만들어내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등등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게이지 이론, 그러니까 게이지 대칭성을 가진 그런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작이나 약하고는 다르게 약간 더 게이지 그 대칭성을 더 키운, 이제 그걸 이제 이 SU3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말로 부를 때는 이제 양자 색소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 게이지 보손의 숫자가 확 늘어나서 8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글루온들이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 쿼크와 쿼크들이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그 앞에 2개의 상호작용하고는 다르게 이게 가까워지면은 상호작용이 약해지고 멀어지면 상호작용이 오히려 커진다라는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자 핵 크기 정도까지만 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호작용, 그러니까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을 다 이렇게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원칙 아래, 그러니까 이 대칭성의 크기만 다른 정도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이해해온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자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60년대 이제 약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70년대 와서 이 강 상호작용에 대한 이제 양자 색소역학 이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강 상호작용의 그 게이지 보소는 질량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약 상호작용을 하는 그 게이지 보소는 이 질량이 굉장히 큰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러면 왜 걔네들만 하필 이렇게 큰 질량을 가지느냐? 그리고 이 게이지 보선들이 그냥 질량을 가지면 이 양자 장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앞에 우리가 전자기 상호작용 다룰 때 그 양자 전각의 전기역학에서 나왔던 무한대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대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무한대 문제를 해결이 되면서 이런 게이지 보손에 질량을 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1960년대에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는 방법이었고,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힉스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힉스장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게 게이지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면 게이지 보손이 질량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모순이 안 생기고 무한대 문제가 없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게 1970년대에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힉스장을 도입했기 때문에 게이지 보손 매스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에 해당하는 입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힉스 입자라고 불렀는데, 그 힉스 입자를 곧 발견을 해서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쉽사리 발견이 안 되다가, 그리고 이게 금방 발견될 줄 알았더니 계속 질량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2012년이 돼서야 이제 LHC 실험에서 발견이 됐고, 발견되자마자 곧바로 노벨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2013년에 이제 이 피터 힉스가 이걸로 노벨상을 같이 받았는데, 이 이론을 만든 지 거의 60년이 지나서 이게 받았죠. 이게 젊은 시절에 한 일 가지고 거의 80 넘어서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 연구를, 이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이 힉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6명이나 있었는데, 이미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몇 분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붙고 힉스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제 이휘소 박사님,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이제 벤자민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그 표준 모형의 그 이론적 체계,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는데 이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물론 당연히 한국 분이고,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요 장의 이름을 하필 이제 아마 그 힉스에 뭐 부탁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힉스 장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힉스 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 뒷담화로는 그래서 이 이소 박사님이 본인은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영향력으로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게 한 명이 힉스고 또 한 명은 그 표준 모형을 받았던 이 살람이라는 이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소 박사님이 열심히 선전을 해줘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힉스 입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신의 입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름의 신의 입자가 된 거는 이 리언 에더만이라고 이렇게 입자 가속기 실험을 해서 새로운 쿼크들을 발견하고 하셨던 분인데,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고 했던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이 갓 파티클이어서, 그래서 그게 퍼지면서 이제 신의 입자가 된 거죠. 근데 레더만의 얘기로는 이게 농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힉스 입자의 그 책의 제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붙였답니다. 처음에 붙인 제목이 뭐냐면 갓 파티클이 아니라 갓댐 파티클이었대요. 이게 왜 그렇게 붙였냐면, 이 힉스가 처음에 예견이 되고 나서 금방 발견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계속 세월은 가는데 10년, 20년 가도 발견이 도대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빌어먹을 이놈의 입자가 있냐 그래서 갓댐 파티클이라고 해서 제목을 적었더니 출판사 사장이 그런 제목으로는 책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댐을 빼고 갓 파티클이라고 해서 그런 책의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널리 알려져서 이 힉스 입자가 졸지에 이 신의 입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렇지만 그 많은 입자들을 이제 6개의 렙톤과 그다음에 6개의 쿼크들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황당하게 붙였죠. 그냥 스탠다드 모델. 이게 뭐의 표준 모형이냐.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도 소립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스탠다드 모델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스탠다드 모델 오브 파티클 피직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이 2분의 1인 이 6개의 이제 페르미온, 그러니까 쿼크 6개와 렙톤 6개인데 그 6개도 이렇게 이 3개의 그 가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중성미자. 이게 한 가족인데 나머지 두 가족들이 요거하고 질량만 빼놓고는 완전히 똑같은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카피가 3개씩 존재하느냐, 이것도 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가족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쿼크이라고 하는 거와 렙톤의 큰 차이는 이제 강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쿼크들은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 외에도 물론 전자기 상호작용, 약 상호작용 합니다. 렙톤은 전자기 상호작용과 약 상호작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이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 거를 교환함으로써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게이지 보손에는 이 전자기 이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걸 광자라고 부르고, 약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걸 약보손이라 그러는데, 약보손은 세 가지 세 입자가 있는데 W 여기 있는 W 플러스 마이너스와 Z라는 입자가 3개가 존재하고 글루온은 8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환함으로써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왜 약보손들은 질량을 얻게 됐냐를 설명하는 게 이제
게이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쿼크와 렙톤들이 다 질량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표준 모형에 나오는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주는데 이 힉스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힉스장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그 배경에 이렇게 힉스장을 그려놓은 것이 이 힉스의 배경에서 이 입자들이 질량을 얻어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물론 모든 질량이 다 힉스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질량의 대부분은 힉스 입자가 주는 질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쿼크나 렙톤이 가진 질량이 아니고 이 중입자, 그러니까 바리온이 가진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핵의 질량인 거죠. 그 핵의 질량은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렇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의 대부분을 만드는 건 힉스 입자가 아니고 강한 상호작용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된 표준 모형은 완벽한 이론인가? 조금 더 공손하게 물으면 이제 표준 모형은 물질에 대한 궁극적 이론인가라는 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은 뭐가 있는가? 네. 일단 표준 모형에는 우리가 네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있는데 그 중에 중력은 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소립자들의 세계에서는 워낙 작은 세계고 하다 보니까 중력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은 양자역학과 결합해서 양자장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하고 합치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역시 아까 나왔던 그 무한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생겨나오는 무한대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 양자역학하고 이렇게 상호 모순이 없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체계, 이런 게 이제 아직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이제 다른 식으로 확장하면 가능하다라는 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게이지 계층성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 표준 모형에 보면 그 질량이 하나 딱 나오죠. 그게 그 게이지 보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 보손의 질량이에요. 근데 그 질량이 이 힉스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게이지 대칭성이 깨짐으로써 이렇게 생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깨지는 에너지가 대략 그 100Ge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약상호작용의 세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력까지 포함한다면 근본적인 그 에너지 스케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플랑크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면 이제는 그 무시했던 중력을 더 이상 무시가 할 수 없고, 이 중력이 충분히 강해져서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 양자 중력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는 에너지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론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의 값이, 그러니까 이 전자기하 게이지 대칭성이 깨지는 스케일이 이 중력이 중요해지는 플랑크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가 작다라는 게, 이게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렇게 큰 차이가 왜 생기나라는 것을 쉽게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쿼크와 렙톤을 보면 똑같은 게 세 카피가 있어요. 이게 왜 하필 세 개가 있느냐? 근데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쿼크와 그 렙톤의 그 차이가 이제 그 세 개의 차이가 질량밖에 없는데, 그 질량만 달라지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궁금한 것들이 남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뾰족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제 보입니다. 자, 이상은 이제 그 이론적인 측면이었고, 뭐 사실 이론적인 측면이야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관측된 실험 결과를 설명을 못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가속기에서
한 실험들은 저 표준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뭐 것들은 다 설명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지구에서 한 실험 중에서는 중성미자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약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할 때 그 중성미자들은 다 질량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 자체에도 중성미자는 다 질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990년대부터 쭉 이어진 현재까지 지금도 이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들을 통해서 이 중성미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각 그 전자, 뮤온, 타우에 해당하는. 근데 이것들 사이에 서로 이 섞일 수가 있어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관찰이 됐어요. 근데 그게 관찰이 됐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섞일 수 있으려면 이 중성미자들이 질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없으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중성미자 질량이 아예 없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중성미자 쪽을 고쳐서 이 중성미자의 질량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자, 이런 이제 이 실험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우주론 관측에서 오는 건데, 현재 표준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우주론을 보면, 이 우리 우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자, 그러니까 이런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쿼크나 렙톤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물질 말고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이 표준 모형에 있는 입자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또는 이론적인 한계, 이제 이런 걸 극복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더 작은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제 가장 사람들의 많은 흥미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궁극적인 그 물질의 실체가 이 점입자가 아니고 끈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끈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끈으로 하면 이 점입자가 가지고 있던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성질이 좋아서 이 경우에는 중력이 들어와도 무한대가 안 생긴다.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했고 실제로 저 끈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 그 무한대가 안 나오는 양자 중력 이론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여기와 그러니까 이 끈이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확장이 뭐가 있었냐면 이 표준 모형에는 보면 그 이 물질은 페르미온, 그러니까 스피니 2분의 1 페르미온이 돼 있고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들은 전부 스피니 1인 입자로 돼 있어요. 이게 왜 한쪽 물질은 스피니 2분의 1이고 상호작용은 스피니 1인 입자로만 딱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미온하고 보손으로 구별돼 있는데 이거가 서로 사이에 대칭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게 똑같이 페르미온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손도 존재하고 반대로 보손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페르미온도 존재해서 보손과 페르미온이 항상 대칭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이론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이론을 이제 초대칭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보손과 페르미온 사이를 서로 바꿔주는 이제 대칭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론의 그 성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이 촉근 이론과 그러니까 끈 이론과 관련해서도 끈 이론도 물질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그냥 결국 페르미온이 나와야 되고 그 페르미온을 도입하려면 이런 초대칭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끈 이론이라고 하지만 다 촉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초대칭성이 있는 끈 이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론들의 한계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해서 뭔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을 못 내놓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유행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특히 이 초대층성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 실험에서 저 초대층 입자들이 계속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또 촉근 이론도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끈이 아니고 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M 이론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끈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M 이론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론일 거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존재해서 이것이 궁극적인 이론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론은 이제 중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이제 양자역학에 기반해서 물질과 상호작용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론들도 나와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론은 결국 검증을 거쳐서 확인이 돼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을 하는 데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우리가 가속기로 가속한 입자를 통해서 저 높은 에너지 그리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해 보는 건데 이제 저렇게 높은 에너지를 얻으려다 보니까 가속기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가장 큰 가속기가 가동되는 곳은 이 세른이라는 연구소고 이 스위스 제네바 근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가속기를 지어서 계속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 가동되는 가속기는 이제 LHC라 그래서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를 이제 이 양쪽으로 가동해서 충돌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관찰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사진인데 이게 제네바 근교의 사진인데 이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이게 그 제네바 공해 활주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링이 있죠. 이 링이 그 가속기 설명할 때 했죠. 둘레가 27km 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셀은 연구소가 있는 데입니다. 그 이제 지하 100m에 여기 그 파이프를 돌게 해서 여기를 고진공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입자들이 이제 충돌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유지비, 건설비가 20조라 그랬나요? 아, 10조. 그러니까 그 전에 터널 같은 거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10조였을 거고, 10조가 들고 유지비로도 1년에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27km 둘레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 파이프라인에 여러 개의 그 라인인데 이 중에 두 개 보이는 하얀 거 두 개가 이제 빔 라인,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양성자가 돌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쿨링도 해야 돼서 액체 헬륨으로 쿨링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전체가 이제 이 휘어지는 데는 초전도 자석을 써서 휘어야 되기 때문에 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저거 한번 처음에 가동을 할 때는 저 초전도 자석이 그걸 유지하는 데까지 그런 액체 헬륨으로 그 초전도 자석이 유지되는 온도까지 내리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입자 가속 그 소립자 그 이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뭐 궁극적인 물질의 실체가 뭔지 이런 걸 밝혀보려고 노력. 그래서 저런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뜻밖의 문제에도 부딪히는데 그 사실 저게 거대한 장치고 저기서 쏟아지는 데이터 양도 엄청납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박사급만 해도 수천 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심지어 뭐 간단한 매뉴얼 교환부터 논문 교환 아니면 자료 데이터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거기서 일하던 엔지니어였던 한 사람이 이제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통신 방식이죠. 인터넷 통신 방식. 이 월드와이드 웹이 저 셀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왔죠. 이 사무실이 이제 이 사람이 일했던 사무실인데 그 앞에 가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태어난 곳 이렇게 표지판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한때 저 가속기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게 지구를 삼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 사실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또 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퍼지다 보면 이제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양자 중력이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도 가동되는 이론은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이론이 실제로 맞을 거냐 이거는 이제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블랙홀이 생겨도 그게 지구를 삼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먼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건 정말로 기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궁극적 실체가 뭐라는 이게 거창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엄청난 거대한 가속기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이걸 이렇게 이 변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이 가속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페르미랩이라는 데서 가속기를 만들었던 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큰 돈을 들이니까 의회에서 청문회 같은 거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위원회 청문회 나가서 그 했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죠. 이제 여기 이 윌슨이라는 분이 그 페르미랩의 이제 그 소장을 지냈었는데, 그래서 그 도대체 그 연구하는데 여기 이 페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죠. 거기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많은 연구비가 어디서 나가냐면 미국 국방성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건데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네가 하는 그 일이 이 나라의 그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로 없냐? 이건 정말 없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관련이 없는, 진짜로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사랑 이런 거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이 대답에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어쨌든 사실 이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거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의 궁극적인 형태,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현 형태로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인간의 그 심오한 본성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그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를 쭉 역사적인 과정부터 현재 이제 이 표준 이론인 그 입자 물리 표준 모형도 설명을 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립이 됐고 이제 어떤 연구를 더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